안녕하세요. 미국주식론 대학의 미진우입니다. 2월 19일 오늘의 미국주식 뉴스를 시작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미국 주식 투자의 정석을 지키고 있는 미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방송 준비를 하는데 조금 애를 먹었습니다. 어떤 날은 미국 증시에 너무나 많은 기사들이 넘쳐나서 어떤 기사를 전달해 드려야 될지 좀 망설여지는 경우도 있고요. 또 오늘처럼 아무리 찾아봐도 괜찮은 기사거리가 없어서요. 오늘 방송을 어떻게 구성해야 되지? 이런 고민을 하는 때가 있습니다. 예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구독하고 있는 미디어의 수가 굉장히 많거든요. 유료 가입한 멤버십은 지금 11개, 12개 정도 되는데요. 그 중에서 한 6, 7개 정도는 제가 미국의 여러 가지 미국 주식 관련된 뉴스를 볼 수 있는 미디어를 구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6, 7개 되는 상당히 많은 미디어를 돌아다니면서 가치 있는 기사를 모으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요. 오늘은 끝끝내 그렇게 많은 수의 기사를 발견할 수는 없어서 제가 굉장히 특별한 컨텐츠 몇 개를 준비했습니다. 따라서 오늘 미준 방송의 퀄리티는 절대 다른 날에 비해서 떨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방송도 아무쪼록 많은 분들께서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바람해 봅니다. 2월 19일 준비된 오늘의 빅주식 뉴스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 조금은 특별하게 준비된 미준 방송을 공유해드리기 전에요. 일단은 어제 미국 증시 시황부터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S&P 500 맵을 보시면요. 한눈에 딱 봐도 어제는 상승장이었습니다. 올라간 종목의 수가 굉장히 많았죠. 게다가 선명한 녹색을 보이는 종목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추세는 굉장히 좋았는데요. 한 가지 안타까운 부분은 우리가 애정하는 테크주들은 떨어진 종목들이 꽤 많이 발견이 됩니다. 특히 매그니피센트 7 중에서는 무려 4종목이 빨간색을 보이고 있죠. 따라서 시장의 분위기, 추세는 너무나 좋았는데요. 반면에 매그니피센트 7 중에 4종목이 하락했기 때문에 3대 지수의 움직임은 생각보다는 그렇게 좋지는 않았겠구나. 이렇게 우리가 유추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우존스가 0.023% 거의 횡보죠. S&P 500은 그나마 0.24% 상승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나스닥을 보시면요. 0.0723%니까 사실상 횡보를 한 거죠. 3대 지수 모두 녹색을 보였지만 사실상 횡보장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반면 시장의 폭, 마켓 브레스는 굉장히 좋아졌겠죠. 마감 기준으로 58.4까지 올라갔습니다. 어제는 54.6이었죠. 따라서 이제 S&P 500을 구성하는 500대 기업 중에 단기적으로 추세가 좋은 종목이 거의 60%에 육박한다. 긍정적인 추세가 발견이 되고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 200일 이평선 이상으로 주가가 올라가 있는 종목은 58.6%입니다. 조금만 더 힘을 내면요. 이제 200일과 50일이 교차를 하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가 발견이 될 수가 있겠죠. 우리가 흔히 골든 크로스라고 부르는 현상이 발견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다음으로 공포지수를 보시면요. 굉장히 안정적이죠. 15.12까지 떨어졌습니다. 전형적인 상승장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휘어 앤 그리드 인덱스도 어제보다 많이 높아졌죠. 49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공포감은 남아있지 않다. 이제 시장은 중립의 센티먼트를 발휘하고 있다. 이러한 식으로 보면 됩니다. 자, 그리고 초이스 스탁에서 제공하는 마켓 스코어는 역시 선행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55를 찍고 있습니다. 이제 조금만 더 많은 종목이 힘을 내게 되면 과욕 단계로 넘어가기 일보 직전입니다. 마지막으로 미준 탑픽의 성적을 볼 텐데요. 어제 역시도 주가가 급등한 종목이 많이 발견이 됩니다. 특히 최근 들어서 미준 탑픽에 편입된 종목들이 굉장히 좋았는데요. 가장 위쪽을 보시면 파가야가 10.28% 추가적으로 급등을 했고요. 이제 일주일 만에 무려 49.8%나 폭등 추세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좋았던 종목 역시 최근에 추세가 좋은 이노데이터고요. 이노데이터는 7.89%나 급등했습니다. 크레도 테크놀로지가 어제 6.42% 올라가면서 세 번째로 좋았고요. 제타가 플러스 5.11, 팔란티어 플러스 4.58, 팔렌 에너지 플러스 3.66, 우버가 플러스 2.61, 넥스트래커가 플러스 2.09, 비스트라 코퍼레이션 플러스 0.97, 어도비 플러스 0.86,
마벨 테크놀로지 플러스 0.73, 비트코인이 0.57% 소폭으로 상승을 했고요. 엔비디아가 플러스 0.40%로 플러스를 기록했습니다. 떨어진 종목도 꽤 많이 있었는데요. UiPath가 0.20% 소폭으로 하락했고요. 테슬라가 마이너스 0.49, TSMC 마이너스 0.57, 구글 마이너스 0.79, 아마존이 0.89% 떨어졌습니다. 그 밖에 스트래티지가 마이너스 1.11, 브로드컴 마이너스 1.94, 메타가 드디어 떨어졌습니다. 20거래일 연속으로 상승했던 메타가 어제 2.76% 떨어지면서 조정을 받고 있고요. 앱러빈이 마이너스 2.77, 마지막으로 B2가 6.78% 급락하면서 가장 좋지 않은 추세를 보였습니다. 미준 유튜브 채널은요, 미국 주식 투자를 통해서 행복한 은퇴 생활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커뮤니티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준비된 기사는요, 미주은이 존재하는 이유, 우리가 과연 미국 주식에 투자해야 되는 이유가 뭔지 근본적인 이야기를 한 번 더 고민해 볼까 합니다. 미국 주식 시장에 머물러야 하는 결정적인 이유를 이번 기사를 통해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에 대한 우려로 인해 글로벌 주식 시장이 미국 주식을 앞지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이유로 인해서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것 같지는 않다. 그리고 그 이유는 뭐냐면요. 바로 기업의 실적입니다. 주가는 실적 곱하기 멀티플이잖아요. 여기서 멀티플은 오르락 내리락을 반복합니다. 결국은 평균에 회귀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고요. 따라서 중요한 것은 실적인데요. 지금 현재 미국 기업들의 실적이 너무나 뛰어나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중국과 유럽의 주식이 당분간 더 나은 성과를 거둘 수 있지만 글로벌 주식 포트폴리오에서 미국 비중을 늘리는 것은 여전히 의미가 있다라고 이알디니 리서치는요, 2월 17일 메모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미국의 MSCI 주가 지수의 미래 수익은 전 세계 MSCI 주가 지수 중에 미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의 주가 지수보다 계속해서 앞지르고 있다. 이 이야기가 무슨 얘기냐면요. 이 아래에 차트 하나를 지적했는데요. 이 차트는요, 미국 주식의 주당 미래 수익, 우리가 forward EPS라고 부르는 거죠. 미국 기업들이 만들어낼 것으로 기대되는 1년간의 EPS 합을 얘기합니다. 이 수치를요, 전 세계의 다른 나라와 비교한 비율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굉장히 결정적인 모습이 나타나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 비율이 많은 폭으로 감소했다가 2010년을 기준으로 계속해서 우상향하고 있죠. 이 얘기는 뭐냐면요. 지금 현재 전 세계 기업들이 만들어내는 EPS에 비해서 미국 기업들이 만들어내는 EPS가 계속해서 그 비율이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전 세계 기업들이 1을 만들고 있을 때 예를 들어서 2012년에는요. 미국의 기업들은 한 4.5 정도를 만들어냈죠. 근데 지금 보시면요. 그 수치가 7.5까지 올라갑니다. 따라서 가면 갈수록 미국 기업들의 어닝이 계속해서 급상승하고 있다는 것을 이번 도표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거겠죠. 자, 이렇게 추세가 우리의 친구이고 장기 투자자들에게는 스테이홈은 이제 미국에 머물러라 이런 얘기겠죠. 스테이홈이 올바른 선택이라는 것을 시사한다. 올해 들어서 글로벌 진출 투자 전략이 스테이홈 대안보다 더 좋은 성과를 거두었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결국은 실적은 주가에 반영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미국 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지켜보고 있습니다. 성장에 악영향을 미치고 국내 물가를 상승시킬 가능성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이것 때문에 미국 주식이 지금 전 세계 글로벌 주식한테 밀리고 있다. 이러한 논리를 제시하고 있는 거죠. 야르데니는요, 지금까지 트럼프의 관세 혼란은 중국과 대부분의 유럽 국가보다는 오히려 미국, 캐나다, 멕시코 및 기타 많은 신흥 시장에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중국 시장 그리고 유럽 시장은 굉장히 상승폭이 좋죠.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마음을 바꾸지 않는다면 4월 초에 미국이 실제로 상호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할 거고요. 그렇게 되면 이 상황이 빠르게 바뀔 수 있다라고 경고를 해주고 있습니다. 참고로 S&P 500 지수는요. 화요일에 종가 6,129.58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미국을 제외한 전 세계의 주식이 너무나 좋았거든요. 바로 미국을 제외한 전 세계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ETF가 있는데요. 티커는 ACWX입니다. 그런데 ACWX의 주가가요. 올해 들어서 화요일까지 무려 8%나 급상승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기간 동안 S&P 500은 4.2% 올라갔거든요. 따라서 올해 들어서 글로벌 주식이 미국 주식의 성과를 앞서 나가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할 수 있는 거죠. 실제로 제가 잠깐 보여드리죠. 지금 현재 국가별 주식시장의 상승폭을 보면요. YTD로 즉 2025년 1월 1일부터 지금까지 브라질은 무려 17.2%나 폭등했고요. 독일도 만만치 않습니다. 무려 15.96% 올라갔죠. 세 번째로 중국이 플러스 15.2, 프랑스는 플러스 12.29%나 올라갔습니다. 반면 가장 아래쪽에 미국 주식시장은 4.4% 올라가는데 그쳤다. 따라서 지금은 글로벌 주식의 상승 추세가 너무나 무섭다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죠. 하지만 기간을요, 우리가 3년으로 바꾸면 상황이 많이 바뀝니다. 미국 주식이 37.98% 올라가면서 가장 좋았고요. 2위 독일과는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죠. 따라서 장기적인 관점을 봤을 때 지금은 오히려 미국 주식을 줍줍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글로벌 에퀴티로 잠깐 보여드리면요. YTD 성적을 봤을 때 월드 엑스 US, 이게 이제 미국을 제외한 전 세계 주식시장이죠. 무려 8.50%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이거 역시도 기간을 3년으로 바꾸게 되면요.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나죠. 왜냐면 보시면 월드 엑스 US, 미국이 없는 전 세계 글로벌 시장은요. 6.4% 올라가는데 그쳤습니다. 따라서 전 세계의 주식시장의 상승폭을 뒷받침하는 것은 결국은 미국 시장이다. 왜냐면 미국을 합치면 25% 올라가는데 미국을 빼면 6%밖에 올라가지 않았잖아요. 따라서 우리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는 미국 시장을 떠나는 것은 굉장히 현명하지 못한 판단이다. 이렇게 마무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제가 직접 쓴 글을 여러분들께 좀 읽어드리고 싶은데요. 제목은 인공지능 버블로 부자가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앞에서 잠깐 보여드렸는데요. 최근에 인공지능 수혜주, 특히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상승 추세가 정말 무섭습니다. 지난 일주일간 파가야 테크놀로지는 거의 50% 가까이 폭등을 했고요. 이노데이터도 플러스 36.7%, 앱러빈이 플러스 32.18%, 제타가 플러스 19.74%, 팔란티오도 10% 이상 급등했거든요. 따라서 많은 분들께서 미주은이 추천하는 주식만 사면 부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느끼실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저의 개인적인 생각을 좀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 팔란티어, 앱러빈, 이노데이터, 파가야 등 여러 가지 다양한 인공지능 수혜주들의 주가가 연일 폭등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언급만 하면 상승하는 주가를 바라보면서 아마도 많은 투자자분들은요, 저를 포함해서 비전문가 유튜버들이 마치 미래를 예견할 수 있는 쪽집게 투자 고수다, 이렇게 믿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팩트는요, 인공지능은 아직도 초기 단계의 기술력이기 때문에 인공지능과 관련된 모든 종목들의 성장률은요, 굉장히 높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시장의 기대치를 초과 달성하는 실적이 여기저기에서 발견되고 있고요. 웬만한 인공지능 수혜주들은 모두 급등하는 현상이 발견되는 것뿐이다. 따라서 찍으면 올라가는 이유는 뭐냐면요, 그만큼 올라가는 종목이 많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제가 특별한 투자자이기 때문에 잘 선정하는 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따라서 그 누구도 주가의 미래를 정확히 예측할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995년 1월부터요, 2000년 3월까지 5년간 주가가 3,800% 상승한 종목이 있었습니다. 인터넷 네트워킹 장비, 그러니까 스위치라든지 라우터 같은 장비를 얘기하는데요. 이런 장비를 만드는 기업이었던 시스코입니다. 시스코의 주가가 인터넷 혁명 기간 동안 이렇게 급등했던 이유는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실적, 두 번째는 모멘텀인데요. 실제로 1995년부터 2000년 사이에 시스코의 매출은요, 20억 달러에서 무려 190억 달러로 850%나 단기간에 급등했습니다. 엄청난 성장 추세를 보인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요, 실적 곱하기 멀티플이 주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매출이 850% 증가했으면 사실상 주가도 비슷하게 올라가는 게 정상이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요, 5년간 주가가 3,800% 올라갔잖아요. 물론 이제 매출의 성장보다 어닝의 성장률이 더 좋았을 가능성은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만으로 올라갔은 것은 아니죠. 따라서 모멘텀이 극적으로 긍정적인 상태를 굉장히 장기간 유지하면서 주가가 이렇게 급등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결과적으로 2000년 3월 27일 날요, 시스코는 시가총액 5,690억 달러로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기업이 된 적도 있었습니다. 시가총액 1위였다는 얘기죠. 그리고 당시에 주가 수익 비율은요, PER은 220배였습니다. 따라서 220배면요, 정상적인 PER보다 거의 10배 이상 높았다. 따라서 굉장히 비싼 상대까지 밸류에이션이 확장됐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시스코의 주가가 이렇게 4,000%나 급등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주가를 이루는 실적 곱하기 멀티플에서 실적도 굉장히 많은 폭으로 상승했지만 결국은 멀티플이 굉장히 많이 확대됐었다. 이 부분을 설명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결과적으로요, 2000년 3월 정점 이후에 닷컴 버블 붕괴와 함께 시스코의 주가는 급락했고요. 2년 후에는 80달러를 찍었던 시스코의 주가가 88%나 급락하면서 결국은 10달러 이하까지 떨어졌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요, 인공지능 혁명이 다시 한번 인공지능 버블로 발전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스코 같은 종목이 많이 발견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과 제가 단기간에 엄청난 부를 축적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될 수 있기 때문에 버블이 생기기를 기다리고 있다, 기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결국 역사는 또 한 번 반복되면서요, 인공지능 버블은 언젠가는 붕괴될 가능성이 높고요. 머리까지 상승했던 주가가 발끝까지 떨어지기 전에 어깨 부분에서 우리는 빠져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요, 모멘텀에 입각한 매매 결정을 실행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저는요, 모멘텀 투자 전략이 인공지능 버블 시대에 가장 적합하고 성공 가능성이 높은 투자 방법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지금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만약에 우리가 닷컴 버블 시대에 투자를 하고 있었고, 그리고 모멘텀 투자 전략에 맞춰서 상승하는 종목은 계속 사고 떨어지는 종목을 팔았다면 아마도 인공지능 버블 시대에 엄청난 부를 일굴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백테스팅을 할 수가 있거든요. 80달러를 찍었던 시스코의 주가가 다시 9.5달러까지 폭락하기 전에 60달러 부근에서는 익절할 수 있는 인사이트 그리고 실행력을 우리에게 제공해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모멘텀 투자 전략이다. 저는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쪼록 아주 오랫동안 인공지능 버블이 계속해서 지속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대하고 있고요. 파티에 참석한 사람들이 술에 취해서 해롱거리는 모습을 보일 때까지는 파티에 머물러도 괜찮다는 생각을 가지고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최근 들어서 모멘텀 투자 전략에 대해서 강조를 하는 이유를 좀 설명드려 봤는데요. 저는 제가 쓴 책을 팔기 위해서 아니면 미주원 채널에 많은 구독자를 확보하기 위해서 모멘텀 투자를 전파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아무쪼록 저와 함께 투자하고 있는 동료 투자자분들이 이번에 인공지능 버블이 극적인 상태에 이를 때까지 가지고 있는 주식을 버리지 않고, 그리고 버블이 깨질 때 피해를 많이 보지 않고 많은 수익을 올리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많은 부를 축적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러한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전달해 드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준비된 컨텐츠는요, 지금 현재 미주원 탑픽 중에 주가 상승이 가장 도드라지고 있는 파가야 테크놀로지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미주원 유튜브 댓글창에 다음과 같은 질문이 올라왔는데요. firstrow라는 아이디를 쓰시는 분께서 남겨주신 질문입니다. 미주원님, 업스타트가 아닌 왜 파가야인지 궁금합니다. 이런 질문이 등장한 이유가 하나 있는데요. 예전에 제가 2021년 그리고 2022년까지 업스타트라는 주식에 굉장히 열심히 투자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종목은요, 사실상 AI를 이용을 해서 대출업에 종사하고 있는 굉장히 비슷한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두 종목 중에 그때는요, 파가야 테크놀로지보다 업스타트가 훨씬 더 좋다라는 판단을 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미준 포트폴리오에 업스타트가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실제로 업스타트는 굉장히 상승폭이 좋았었고요. 굉장히 단기간 동안 100% 이상 상승을 했다가 물론 이제 베어마켓을 맞이해서 주가가 폭락한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는 왜 업스타트가 아니라 파가야 테크놀로지를 미주원 탑픽으로 선정하고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한 궁금증을요, 잠깐 저의 답변을 통해서 해결을 해드릴까 합니다. 제가 업스타트 놔두고 파가야 테크놀로지에 투자하고 있는 이유를 굉장히 좀 장문의 보고서로 공유를 해드렸는데요. 오늘 방송에서 이 부분을 모두 다 설명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내용만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자, 위의 아티클. 제가 굉장히 장문의 보고서를 통해서 두 종목을 비교 분석했는데요. 사실상 업스타트와 파가야 테크놀로지의 스토리적인 부분은요, 업스타트가 오히려 조금 더 우월하다, 개인적으로 판단합니다. 하지만 저는 두 종목 모두 장기적으로 투자할 정도로 안정성을 갖춘 기업은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따라서 현재 파가야 테크놀로지 역시도 모멘텀에 입각한 매매 결정을 실행할 예정이다. 그 얘기는요, 머리를 찍고 어깨까지 떨어지면 팔아야 되는 종목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두 종목 중에서 업스타트가 아닌 파가야 테크놀로지를 선택한 이유는요, 두 주식이 현재 시점에서 지니고 있는 펀더멘탈의 차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 가지 수치를 보여드릴 텐데요. 일단 매출 그리고 영업이익입니다. 참고로요, 업스타트의 시가총액은 7.72빌리언이고요. 파가야 테크놀로지의 시가총액은요, 1.13빌리언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시가총액에서는 업스타트가 파가야 대비 7배 정도 더 큰 기업이잖아요. 자, 그런데 이 아래쪽에 매출을 보시면요, 레비뉴가 파가야 테크놀로지는 1.03빌리언이고요. 업스타트는 676.96밀리언입니다. 따라서 매출의 규모는요, 파가야 테크놀로지가 오히려 52% 정도 더 많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게다가 TTM 기준으로, TTM이라는 것은요, Trailing 12months의 약자인데요, 과거 12개월을 얘기합니다. 과거 12개월을 기준으로 했을 때 업스타트는요, 아직도 영업이익이 적자인데요, 반면에 파가야 테크놀로지는 이미 흑자로 전환한 기업입니다. 바로 여기에 나와 있죠. 오퍼레이팅 인컴을 보시면 업스타트는 아직까지 마이너스 132.4밀리언입니다. 하지만 파가야 테크놀로지는 66.84밀리언 플러스로 이미 전환을 했다. 이 두 가지의 커다란 차이점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었고요. 자, 두 번째 기준은 밸류에이션인데요. 밸류에이션이 차이가 나도 너무나 많이 납니다. 일단 포워드 PR을 기준으로 보면요, 파가야 테크놀로지는 96.06배의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표시가 돼 있죠. 그런데 그 옆에 업스타트를 보시면요, PER이 무려 1301이거든요. 물론 두 종목 모두 올해 막 흑자로 전환되는 기업입니다. 따라서 PER보다는 PSR을 기준으로 살펴보는 것이 더 맞거든요. 자, 그래서 아래쪽으로 내려가서 PSR을 보시면요, 과거 12개월 동안 만들어낸 매출에 비해서 현재 업스타트 같은 경우는요, 10.89배의 거래가 되고 있고요. 파가야 테크놀로지는 1.06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현재 1년 동안 만들어낸 매출의 규모랑 시가총액이 거의 비슷하다는 거죠. 따라서 PSR을 기준으로 했을 때 파가야 테크놀로지가 거의 10분의 1로 굉장히 저렴한 상태다. 오히려 업스타트가 10배 정도 더 높은 밸류에이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까지 밸류에이션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결국 성장률일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성장률에서도 두 기업은 많은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과거 매출 성장률을 보시면 파가야가 업스타트를 압도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과거 1년 동안 파가야 테크놀로지의 매출 성장률은 27%고요. 업스타트는 23%죠. 그리고 과거 3년 동안은 파가야가 29%, 업스타트는 마이너스 7%였습니다. 따라서 과거 성적을 기준으로 하면 지금 현재 파가야가 훨씬 더 낫죠. 그리고 앞으로 1년 동안은 어떤지 살펴보니까요, 파가야 테크놀로지는 플러스 18.6%, 업스타트는 33.59%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향후의 전망은 업스타트가 파가야보다는 훨씬 더 낫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하지만 에비타 기준으로 파가야 성장률은요, 60.29%를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10배 정도의 PSR 차이를 보일 만한 성장률의 차이는 아니다. 파가야의 성장률도 매력적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거겠죠. 자, 마지막으로 모멘텀을 보여드릴 텐데요. 과거 1년간 업스타트는 최고의 모멘텀을 자랑했습니다. 1년간의 주가 성적을 보시면요, 업스타트는 무려 231.77%나 주가가 상승을 했고요. 반면에 파가야는요, 8.65% 올라가는 데 그쳤습니다. 1년 동안 주가가 거의 횡보를 한 거죠. 자, 그런데 최근에 1개월 그리고 최근에 3개월을 보시면요, 3개월 동안 업스타트는 27% 올라가는 데 그쳤고요. 파가야 테크놀로지는 97%나 급등했는데요. 여기에서 3개월 수익률의 대부분이 과거 1개월 동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요, 과거 1년 동안은 업스타트의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았지만 최근 들어서는 파가야 테크놀로지의 모멘텀이 업스타트를 훨씬 더 능가한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요, 파가야가 더 나은 투자처가 될 수 있는 결정적인 이유가 추가되는 셈이다. 이러한 식으로 마무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중요한 질문 남겨주신 퍼스트라는 구독자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남겨주신 질문에 대한 답이 충분히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에는 오래간만에 팔란티어 관련된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사람이 바로 팔란티어의 CEO 알렉스 카프인데요. 오래간만에 CNBC의 인터뷰에 출연을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팔란티어의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계기가 됐다. 이런 식으로 이해가 가능합니다. 어떤 얘기를 했는지 한번 살펴보시죠. 팔란티어 테크 주가가 CEO 알렉스 카프의 화요일 CNBC 인터뷰 이후에 4.58% 상승했습니다. 이번 인터뷰에서 카프는요, 일론 머스크를 칭찬하고 정부 효율성 부서에 대해서 긍정적인 견해를 표명했다라고 합니다. 시장의 긍정적인 반응, 주가가 이제 4.5% 이상 올라갔죠. 자, 이렇게 좋은 반응이 나타난 이유는요, 머스크가 X에서 이 인터뷰를 홍보한 것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는요, 팔란티어가 앞으로 더 많은 정부 계약을 따낼 수 있다는 논의를 불러일으켰습니다. 따라서 일론 머스크랑 지금 카프랑 사이가 좋아지면서 아무래도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기대감이 올라가는 거죠. CNBC 인터뷰에서 카프는요, 나는 일론 머스크를 좋아한다. 그는 분명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건설자다. 이렇게까지 머스크를 칭찬했고요. 카프는 제도의 정당성이 현대 사회가 직면한 중요한 문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따라서 머스크와 깊은 관련이 있는 정부 효율성 부서의 목표를 지지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해 볼 수가 있겠죠. 팔란티어의 주가 상승은요, 알렉스 카프와 일론 머스크 간의 공개적인 우호 관계가 향후에 팔란티어 정부 계약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러한 투자자들의 추측에 기한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팔란티어는 정부 및 국방 계약에 상당한 관여를 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또한 머스크 사업과의 잠재적 파트너십이나 협력 관계는 팔란티어의 미래 성장 기회를 시사할 수도 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자, 오래간만에 팔란티어 주식의 펀더멘탈을 보여드릴 텐데요. 굉장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퀀트 레이팅이요, 스트롱 바이까지 올라갔거든요. 5점 만점에 4.99니까 거의 만점을 획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팩트 그레이드를 보시면요, 나머지는 A-A, A+A, 상당히 긍정적이죠. 그런데 밸류에이션이요, D입니다. 지금까지 팔란티어 주식이 스트롱 바이나 바이를 받지 못했던 이유는요, 시킹 알파의 알고리즘 때문입니다. 시킹 알파는요, 팩트 그레이드가 5가지가 있는데요. 이 5가지 중에 단 한 가지라도 F 학점이나 D-를 받으면 절대로 매수 의견을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밸류에이션이요, D까지 상승하면서 드디어 스트롱 바이로 격상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런데 한 가지 굉장히 재밌는 부분이 있는데요. 밸류에이션을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시면요, 대부분이 다 F입니다. 한 가지만 D-잖아요. 따라서 평균적으로 봤을 때 D가 나오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밸류에이션이 D로 상승하면서 전체적인 퀀트 스코어가 4.9까지 급등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따라서 제가 보기에는요, 이번에 밸류에이션이 F학점이 아닌 D등급을 받은 이유를 합리적으로 설명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사항이고요. 결론적으로 제가 방송에서 항상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팔란티어 주식은요, 정량적 분석을 통해서 펀더멘탈에 입각한 투자의 논리를 세우는 것보다는요, 기업의 스토리 그리고 모멘텀에 바탕을 둔 투자 결정이 더 바람직하다. 이 얘기는요, 주가가 올라갈 때는 계속해서 놔두는 것이 현명한 투자자의 자세다. 이러한 식으로 마무리를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보여드리죠. 6개월 주가 차트인데요. 여기에서도 우리가 백테스팅을 통해서 앞으로 향후에는 이러이러한 식으로 투자를 해야겠구나, 한 가지의 레슨을 더 배울 수가 있는데요. 팔란티어 주가가 85달러 근처에서 전고점을 상향 돌파한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85달러면요, 굉장히 비싼 상태죠. 왜냐면 불과 1년 전만 해도 20달러 이하의 주가가 형성돼 있었잖아요. 따라서 여기가 또 한 번의 매수 시점이라는 생각을 굉장히 하기가 어렵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85달러 부근에 있던 전고점을 돌파하고 나서요, 주가는 굉장히 커다란 폭으로 급상승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 보시면요, 컵앤핸들이 있었거든요. 따라서 컵앤핸들 역시도 굉장히 긍정적인 추세를 예고하는 또 하나의 차트 패턴이라는 것을 우리가 복기를 하면서 다시 한번 배워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준비된 기사는 테슬라 관련된 호재입니다. 테슬라 주주들이 굉장히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테슬라의 인도 진출이요, 드디어 급물살을 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번 기사는 제가 아닌 제 목소리를 닮은 인공지능 목소리로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특별하게 준비된 방송 여러분들 투자 활동에 작은아마 도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방송에서 도움을 받으셨다면 소중한 댓글 그리고 좋아요도 아울러서 부탁드립니다. 저는 내일도 여러분들 투자 활동에 도움될 수 있는 다양한 정보, 뉴스 기사를 모아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뉴델리 2월 18일 로이터 소식통에 따르면 테슬라가 인도 뉴델리와 뭄바이 두 도시의 쇼룸을 열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로써 테슬라가 인도에서 전기차를 판매하려는 오랜 계획에 한 걸음 더 다가서게 되었습니다. 미국 자동차 제조업체 테슬라는 2022년 인도 시장 진출 계획을 보류한 후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자동차 시장인 인도에서 판매를 시작하기 위해 작년 말부터 인도 내 전시 공간을 물색해 왔습니다.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는 지난주 미국에서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를 만나 스페이스 모빌리티 테크놀로지 등의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익명을 요구한 두 명의 관계자에 따르면 테슬라는 뉴델리 국제공항 근처 에어시티 지역에 쇼룸을 임대할 공간을 선정했다고 합니다. 에어시티 지역에는 호텔, 소매점, 글로벌 기업의 사무실이 있습니다. 뭄바이에서는 테슬라가 뭄바이 공항 근처의 반드라, 쿨라, 콤플렉스 BANDRA KURLA 컴플렉스의 비즈니스 및 소매 허브의 공간을 확보했다고 첫 번째 소식통이 전했습니다. 뉴델리와 뭄바이의 쇼룸은 모두 약 464.52제곱미터 5,000평방피트, 약 140평의 규모가 될 것이라고 소식통은 전했습니다. 테슬라 매장의 개장 날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테슬라는 인도에서 수입된 전기차를 판매할 계획이다. 이 계약은 서비스 센터가 아닌 쇼룸을 위한 것이다라고 첫 번째 인물이 말했습니다. 또한 테슬라가 매장을 직접 운영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테슬라는 논평 요청에 즉각적으로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테슬라는 이번 주에 인도에서 매장 및 고객 관계 관리자를 포함한 13개의 중간급 직책에 대한 구인 광고를 게시했습니다. 머스크는 인도가 전기차에 대해 약 100%에 달하는 높은 수입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는 이유로 오랫동안 인도를 비판해 왔습니다. 테슬라는 관세 완화를 위해 여러 차례 로비를 벌여왔지만 테슬라의 진출이 자국의 전기차 계획에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인도 현지 자동차 제조업체들의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지난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인도의 높은 자동차 관세에 대해 비판했지만 조기에 무역 협정을 체결하고 관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모디 총리와 합의했습니다.